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란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국회가 써내십시오.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김평호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개인적인-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아니,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법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이외에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대리인단이 도대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저기에 왔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나는 이번 헌재 전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법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추는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법대 아래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추위원단으로 아니죠.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건요, 그냥 제도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에다 헌법재판소라는 제4부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아래 마치 우리가 일반 형사법정이나 일반 민사법정에서 법대 아래 재판을 받는 형식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 풍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게 과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벌써 우리나라 두 번째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최고 부서 어떤 입법, 행정, 사법보다도 최고의 권도로 자리 잡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 헌법의 취지도 별 문제 맞지 없다고 않고. 봐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뭔가 이거 앞으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자리 배치부터 좀 바꿔야 되고. 아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인테리어 새로 하면 돼요. 아니 그거는. 심리 방법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없어야죠. 아니 그러잖아 자연인 박근혜 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뭐 몇 번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또 검찰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나죠. 예. 그분은 이제 거의 거부는 안 할 못한다고- 거라고 예, 보니까? 그분은 거의 못한다고 그래도 한두 봐야 차례는 돼요. 할 거라는 그런 아니요, 예상도 있는데. 그분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니까 과거 예로 그 비춰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요. 조율하겠죠. 예. 그러니까 또 아무리 파면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이니까 검찰에서 언제쯤이 좋겠냐. 우리는 이날 중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몇 번 좀 소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면 저기서 한 번으로 하자. 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걸로 하자. 이런 거 좀 하겠죠. 힘겨루기를. 그렇게 하고 포토라인 설치해서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마이크 대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해야죠. 포토라인 설정해놓고 뚝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전례가 있으니까 예, 일단 검찰의 소환을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든가 이런 일을 하면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예. 이게 선거 기간 안에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건요, 선거 기간 안에 수사를 하게 되면 솔직히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아 역풍이 불고 안 불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따져가지고 사법 절차를 중단시킨다는 거는 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아니,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수사를 빨리 신속히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수사가 신속히 당장 뭐 한 보름하고 한 달하고 해서 끝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수사를 하고 이 따지는 자체가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싶어요. 아, 물론 그렇죠. 아니 공정한 선거에 왜 그래도- 저해가 돼요? 아, 어차피 사람은 또 감정적 동물이잖아요. 공정한 선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전부 잠만 자다가 투표 날까지 가야 돼.
무슨 그런 야만적인 또 발언을 합니까? 유파스답지 않은. 뭐 이런 거는 그냥 검찰이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오. 법과 원칙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해야지. 예. 하자고. 자, 한정평 뭐 그런 마무리 짓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어드바이스인데요.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 아마 볼 또 거예요. 말해봤자 또 접수가 안 될 거라는 또 예측할 수 아니, 있지만 아마 보실 거라고. 그래도 유판스가 미국에서 볼 거예요. 시민의 도리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때 네.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해 보십시오. 이 법은 그 물이 흘러간다는 고글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삼수변에 갈것자. 예, 갈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참 재앙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 역사가 법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탄핵이 이제 결정된 후에 조기 대선이 이제 뭐 정해졌잖아요.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상 네네. 공고를 50일 이상 해야 돼요. 네. 대선은. 예. 그다음에 60일 이내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탄핵일로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면 네네. 5월 3일, 5월 2일은 연휴들이 껴 있으니까 네네네. 5월 9일 하루밖에 없어요. 아하. 만약에 그 앞에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하루, 근데 5월 4일 뭐 이런 날을 선거를 잡으면 좀 또 시끄럽지. 투표율이 그렇죠. 격감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 투표가 있어서 아하.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5월 9일이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예, 없죠. 그렇더라도 또 공휴일에 사전 투표를 또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개헌으로 이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대선을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추울 때 했는데 이제 5월달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아니죠. 얘기들이. 5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70일 아 그렇군요. 맞아요. 3월이군요. 3월. 70일의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3월 한 이쪽 저쪽 마지막 수요일 3월 달에 앞으로는 이제 개나리 진달래 아하. 대선이 될 것이다. 그럼 뭐 대선 주자들이 개나리 꽃도 좀 옆에 꽂고 뭐 이러면서 예, 대충 이맘때 하는 해야 거예요. 되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러잖아 이제 탄핵 후에 이제 정치권 이제부터 이제 뭐 시작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치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당 지금 여당이 예, 없어요. 없어요. 여당이 어떤 그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까지 없어졌죠. 여당 프리미엄도 없었고 예. 그냥 이제는 문자 그대로 제2당이 됐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강성 친박하고 뭐 이제 뭐 분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 좀 오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하나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이 미래를 갖고 있었던 비박 세력들 비박 세력들이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네. 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것도 지금 예컨대 바른정당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지역에 뚜렷한 어떤 대선 주자가 예, 있으면. 대선 주자가 갈 만한 데가 이제 있으면 네, 그걸로 그쪽으로 가겠죠. 가겠는데 아하. 예,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유승민, 양경필 두 후보의 지지도가 지지율에 너무 지금 미미하니까 네, 지금 뭐 그럴 좋진 가능성이 거의 않죠. 없어 보이고 자유한국당 안에 이 또 다른 이제 움직임. 예컨대 양강구도나 상강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요사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번에 임명진 위원장을 이틀 전에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후보 좀 안 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니 그냥 예. 후보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예. 후보 내지 마라. 그리고 어느 당에도 가라 만한 뭐 몇몇 분들 예컨대 대표적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 정운찬 예, 총리 뭐. 예, 정운찬 총리 이런 분들 다 스탠바이하고 한꺼번에 모이자 모여서 우리가 일단 개헌에 합의하고 그러면 개헌 그 의원 숫자가 200일은 더 되니까 개헌을 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헌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통치 구조에만 합의를 하면 큰 문제 없다. 그런데 나는 그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개헌을 확실히 약속하고 과도 정부를 약속을 하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자. 뭐 그러려면 그 단일 후보는 김종인.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놀랍게도 바로 그 직후에 이 경선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컷오프로 세 사람을 추려내고 그다음에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쪽문을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서 또 쪽문도 만들어놔요. 그 이후로도 언제든지 또 누구든 들어오면 여론조사 시켜서 너 아웃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김문수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죠. 지금 반발하고 자유한국당이 있거든요. 이제 후보가 한 10명 되잖아요. 그렇죠. 뭐 원유철 지금 현재까지 11명입니다. 5명 선언을 김진 했고 뭐 이런 분들. 6명은 출마를 공식화 사실 했는데 했고. 일단 그럼 자유한국당부터 좀 짚어주세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10명 플러스 알파인데 다 고만고만해요. 1% 미만 이쪽 저쪽 뭐 많아야 한 3%. 거기는 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3.5% 플러스 마이너스면 3.5% 밑으로는 0으로 봐야 돼. 그럼 다 0이야 다. 하여튼 후보가 많아. 여기 지지율이 너무 없으니까 요 중에 하여튼 여론조사를 해서 좀이라도 높은 세 사람을 추려서 아, 세 사람만 줄여서. 네, 또 여론조사로 후보를 만드는데 요 경선에 참여 안 한 사람이 또 나중에 딱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아, 만약에 입당한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황교안 총리가 나 그만두고 대통령 나갈래 이러면 더 높잖아요. 네네네. 내가 지금 그걸 노린다니까. 일단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을 하거든요. 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딱 가서 여론조사만 한번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딱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쪽문을 하나 설치해서 파티 타임에 입장을 못한 사람이 아하. 파티 끝난 다음에 돌아서 호루라기 불면 다시 다 집합하는 거야. 아하. 지금 이제 이인재 김문수 아주 파격적이네. 이인재 전 지사 같은 분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것이 황교안, 김종인 두 사람이서 그렇죠. 만든 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예. 이러지 말자. 그래서 아주 정색을 하고 화를 내요. 특히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신 김진 위원이 아주 화를 내고. 근데 뭐 지도부에서 그 얘기를 신경을 쓸 것 같으면 애초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근데 원래 지도부는 네. 이 하늘에서 100마를 타고 누군가가 내려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돼 있고 바른정당은 이제 가출해가지고 별거에 들어갔잖아요. 네. 자유한국당하고 그동안에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되게 힘든 거라. 그 힘든 이유가 이 뭔가 하면요. 역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승민 후보, 남경필 후보 이 두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이른바 오렌지 보수다. 쉽게 말하면 보수의 탈만 쓰고 있지. 언제부터 보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은 이제 TK에서는 어느 정도 역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박근혜를 배신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여론이 15% 내외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자유한국당은 그거라도 깔고 그거라도 이제 있어서 바꿨는데, 예. 당 지지율이 10에서 15% 사이가 나오기라도 이번에 하는데 조금 빠졌던데. 뭐 이제 탄핵이 조금 됐으니까 빠지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도 하여튼 침박을 깔고 있으니까 좀 낫죠. 네. 뭐 그거나 그거나지만 기댈 때라도 저는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바른정당 어렵고 이게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나와서 네. 두루두루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다 모여가지고 후보를 한 명으로 해서 친문 패권주의하고 한번 붙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기와집이 막 지어지는 거지 그렇게. 아니 그건요. 기와집이 실제로 나는 이번 주말 토요일 정도에는 비문 하나의 그 중요한 정치적 과도들이 나 모일 것으로 봐요. 내가 그래봤자? 이건 단순히 구슬을 만지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흘러들어온 첩보를. 첩보를 미루어서 종합 판단을 해보면 아, 토요일 날 일단 그런 여기에 가장 모임이 큰, 예정돼 있을 여기에 것이라고 가장 예상하시는 큰 거예요? 걸림돌이 바로 국민의당이에요. 안철수. 예, 국민의당에는 절대 안 안철수, 하지. 손학규 이런 분들이 있는데다가 뭐 손학규 지사사 이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나 얻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절대 안 하죠. 바로 양강구도로서 자기가 한쪽 편에 서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지지율 한 10% 정도 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 양강구도만 만들어지면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알수 없는 거지. 이러니까 권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포기를 하고 내가 왜 그걸 내? 그렇지.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sam할 그리고- 수는 없다. 예. 딱 그거지. 그리고 또 박지원 대표의 경우에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아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호남 총리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권력 분산 이거 이루실 텐데 나에게도 한번 큰 꿈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올 줄은 몰라.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이게 앞서가신다. 너무 이 천기를 누스라 장기를 누설이 아니라 너무 상상력이 크셔요. 아니요.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이야말로 합종 연행 그리고 온갖 기략이 지금 물밑으로 막 흘러 넘치는 단계인데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몰라요. 변호사님, 물밑으로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땅 밑으로 졸졸졸 흘러요, 그냥. 아니요.
정책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 깜깜이 선거예요? 가장 초단기 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온갖 이제 정략들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깜깜이 선거에서는 뭐예요? 누굴 하면 가장 유리할 것이냐,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누가 세를 모으기에 가장 편한 사람이냐는 그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글쎄 지금 이건 정치판이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엉겨 있으면 이제 정치 기획이 먹혀가지고 대중적인 흐름의 변화를 네네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딱 정권 교체예요, 그냥. 아니 그냥 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 지금 뭐 당원권이 지금 복귀가 돼서 뭐 나올 거예요. 뭐 홍준표 지사는 보시진 않아요.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어디서 하든 뭐 아니 땡큐. 뭐 이렇게 고마운 게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건 있어요. 홍준표 지사가 그 출마하는 것은 본인은 이제 영남을 바탕으로 네. 일단 TK, PK에 홍준표 열풍을 불게 하고 그것을 상륙을 시키겠다. 최소한 양강 구도는 아니다. 3강 아니면 4강 구도다. 그래 됐을 경우에 이 한 30%를 그 가지면 민주당, 국민의당 예, 그리고 예, 이제 가지면 이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이 1,350만 내란 말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오면 당선이 되냐 하면 고향이 영남이고 예. 성이 김씨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오면 돼.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지금 대법원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것 때문에 지금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 또 가 있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또 무죄 나올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걸린 상태에서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뽑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와주시면 땡큐지, 그거는. 아니 그러면 다 땡큐라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구도를? 전 변호사님은 분명히 이제 이게 뭐 문재인 대선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구도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35% 내외,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한 15% 내외예요, 예. 최근에. 그다음에 이재명 10%. 후보가 10% 네. 좀 안 될 때가 네. 많죠. 이게 합치면 60%예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표를 이렇게 보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안희정 지사가 안 나오면 누구를 찍냐 이렇게 보면 한 35% 정도가 문재인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면 어디로 가냐 봤더니 거의 한 60%가 문재인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서 문재인 후보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탈락한 후보의 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쪽에서 붙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두 사람 합친 게 한 26% 되잖아요. 그럼 26%에 13%가 붙으면 그게 48%예요. 네네네. 그냥 산술적으로. 예. 물론 안희정 후보로 확정해도 마찬가지. 네.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지지율이 그냥 과반에 육박한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그냥. 네. 그 조건이니까 마찬가지로 육박하는 후보가 있으면 양강구도가 되지만 네네. 지금은 다른 당의 후보들이 합쳐질 가능성도 지금 별로 안 보이고. 안 보인다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아, 국민의당 이제 안철수 후보 때문에? 바로 이 점이거든요. 네. 일단 그동안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중도 혹은 뭐 자기의 이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중도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분들 그리고 보수 세력들 이분들이 그동안에 문재인, 안희정 혹은 이재명 성남시장도 초기에는 오히려 보수 세력들 표가 많았다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럴 정도로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정권 교체를 기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데 근데 비문 쪽에서 우리 당 주자가 나와서 신망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후보가 등장을 한다면 그렇죠. 양강구도가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시간도 그래서 그렇고,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얘기 그리고 이른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른바 그 친박에 한 10% 15%이 세력들이 후보를 또 내죠. 노 이래버리면 이건 뭐 하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안 된다는데 그럼 뭐 주말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급해졌으니까 주말 정도에 사람들이 나는 모일 것으로 보다는 거죠. 모이기만 해서 희망사항이죠. 희망상. 아니 솔직히 희망사항. 내가 왜 희망상입니까? 내가 그분들하고 뭐 친한 것도 변호사님은 아닌데. 보수니까 진보 쪽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 솔직히 되는 거 말했어요. 별로 안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시잖아. 난 나와 반대되는 쪽이 집권을 하면 난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죠. 연기가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썰전으로 계속하면 제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매주 당할 거 아니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 사실상 이제 불복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조기 대선 레이스에 뭐 영향 없습니다. 영향 예. 없다고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영향 아무 없어요. 영향이 없겠죠.
더불어민주당은 다만 이번에 이제 추가 모집하잖아요, 선거인단을. 그리고 또 순회 투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일괄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순회 투표를 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점하느냐 못하느냐. 결선 투표 안 하고 그냥 예. 가느냐.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또 하나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난 내가 보기에는 구경꾼들은 더 재밌지. 예, 내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를 원할지도 몰라요. 판이 좀 커지는 걸 그건 원하나요? 또 큰 매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한 번 더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처음이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처음이죠. 조기 대선을 급박하게 치르는 것도 처음. 그리고 원래 70일간은 인수위 기간이 원래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없는 대통령 네. 선거도 처음이에요. 5월 9일 날 선거를 한다면 네. 5월 10일 아침부터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장관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청와대 인사는 청문회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수석 뭐 비서관들 임명하면 되고. 근데 내각이 문제예요. 네네네. 내각이 우선 총리는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그런데 있어서 스피커거리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총리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은 본선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 이미 이제 예, 전체 내각을 선보이진 않더라도 아하. 주요 포스트는 공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선거운동의 일환도 될 수 있는 예, 건가요? 선거 예. 기간에 그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선보이게 될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하. 처음으로 대선 기간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네. 선거 전의 양상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어허. 예, 관전 예.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내각제는 섀도우 캐비닛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럽은 대부분 다 내각제는 이제 야당이 집권할 때를 대비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미리 예정이 다 돼요. 그리고 거의 거의 이런 사람 갖고 거의 일하겠다. 정무차관 후보까지도 예정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닛이라면 장관뿐 아니라 정무차관까지 거의 한 30명 정도의 내각이 준비가 돼가 있고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당내에서 예, 치열하고. 근데 섀도우 캐비닛 문제 있잖아요. 나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최소한 국무총리부터 일단 섀도우 캐비닛으로 정하고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언론을 해서 외교장관, 뭐 몇몇 장관들. 기재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이런 몇몇 중요한 네네. 장관들을 예고를 해주는 것, 공개를 해주는 것 이것이 안정적이 아니겠느냐. 지난 우리 문민정부의 대통령제를 한번 보세요. 주로 뭐 깜짝이서 대통령제에서 봉투에 넣어와서 대변인 아니, 읽고 예, 대통령제에서 우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장관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지 않는 장관들이 극소수예요. 거의 4년 예, 한 특별히 기는 사유가 있어야 예, 한 기는 거의 다 중간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 미국 장관 이름들은 많이 외워요. 옛날 뭐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장관은 잘 몰라요. 맨날 바뀌니까. 우리 뭐 콘돌리자 라이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바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일부 내각을 미리 선보여야 돼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게 될까?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당선되고 나서 쓸 것 같으면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로 봐야 될 텐데 선거 기간 중에 선보인다는 거는 그 사람을 선보임으로써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네. 본선 후보들의 득표 전략과 연계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섀도우 캐비넷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커져요. 아하. 이제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임이 돼요. 근데 내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번에 탄핵으로 대통령이 고리가 됐잖아요. 네. 예. 이 고리 선거는 사실 최초인데 난 이거는 좀 문제있다고 봐요. 최소한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을 하고 부통령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부통령제가 있으면 부통령이 승계를 하도록 그렇죠. 해야죠. 예. 그 남은 기간을 승계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미국처럼.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제 부통령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고리되었을 때 불과 60일의 선거로 이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네네. 다시 뽑는다는 것은 나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보인다. 차후에 논의해봐야 될 주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 후보가 한 명일 때 당선 요건이 뭔지 알아요? 예, 3분의 1. 이 총선거권자, 그리고 유권자의 3분의 1의 지지를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을 총 유권자의 3분의 1의 지지 정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제안을 하나 하는데 지금이라도 공직선거법을 바로 개정해서. 예, 개정을 해서 총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 결선투표를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돼요. 다자구도일 때는 그래 헌법 정신에 맞죠. 예, 그런 논의 가능성은 있나요? 없어요. 결선투표 얘기도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빠. 다 바빠가지고 발이 땅 위에 떨어져 버렸어. 네. 한 줄로 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한테 네. 정말 제가 그걸 원해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떤 면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근데 유권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네.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분들 모두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그릇은 스스로가 가장 잘납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지금. 몰라서 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 빼고 다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에 큰 물을 담으려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홍수가 나든지 답이 사고가 나요.